야, 너 밥값 낼 수 있어? 밥값 낼 수 있어? 야, 너 밥값은 낼 수 있어? 이것은 20년 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한 여자가 옛 친구에게 던진 말입니다. 고급 레스토랑 30만 원짜리 코스 요리가 차려진 테이블 위에서 명품으로 치장한 여자들 사이에서 말이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친구에게, 그것도 20년 만에 만난 친구에게 이런 말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모욕을 당한 여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웃기만 했다는 겁니다. 왜였을까요? 왜 그녀는 화도 내지 않고 반박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웃기만 했을까요? 그 답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무릎을 칠 겁니다. 아, 그래서 웃었구나.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구나 하고 말이죠.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이런 사연들이 마음에 남으신다면 구독 한 번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댓글로 새해 인사 나눠주세요. 자, 이 기가 막힌 역전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정민희 씨가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깔끔한 흰색면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발에는 편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가방도 몇 년은 사용한 듯한 소박한 크로스백이었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그저 담담한 표정만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미 도착한 동창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명품이었습니다. 루이비통 가방을 팔에 걸고 목에는 금목걸이가 번쩍였죠. 손목의 시계도 발의 구두도 심지어 선글라스까지 명품이었습니다. 햇빛도 없는 저녁인데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고 있더랍니다. 그 모습이 마치 백화점 쇼윈도에서 걸어 나온 마네킹 같았습니다. 수진이 주차장 쪽을 가리키며 자랑했습니다. 새하얀 외제차가 조명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는데 최신형이라고 하더군요. 사람들이 다 쳐다봤다며 우쭐해하는 그 모습이란. 다른 동창들이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민이가 조용히 다가왔고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동창들이 고개를 돌리며 반가워했죠. 오랜만이라는 인사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정민이의 차림새를 위에서 아래로 훑쳤는데 천천히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 말이죠. 그리고는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 표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비웃음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경멸이라고 해야 할까요?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야, 정민아. 그 옷 얼마 주고 샀어? 설마 시장에서?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섞여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 깔린 조롱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고 다른 동창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눈치를 봤죠. 정민이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냥 편한 옷을 입었다고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그런 정민이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루이비통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700만 원짜리라며 한정판이라서 구하기도 힘들었다고 자랑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우쭐함이 가득했습니다. 정민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죠. 하지만 그 미소가 수진의 신경을 건드렸나 봅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요즘 뭐 하며 지내냐는 질문에 정민이는 결혼했고 애도 둘 있다고 답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다닌다고 했죠. 그리고 자신은 지금 집에서 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수진의 얼굴에 동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가식적인 상대를 깔보는 그런 어조였죠. 전업주부냐고 묻더니 자신은 사업이 잘 돼서 바빠 죽겠다고 늘어놓았습니다. 직원만 50명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해야 할 일이 산더미고 계약서 검토하고 미팅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다른 동창들이 또 감탄했습니다. 대단하다는, 성공했다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수진의 어깨가 더 으쓱해졌습니다. 일행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 예약된 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넓은 테이블에 동창들이 둘러앉았는데 자연스럽게 수진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정민이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고 고급 요리들이 하나둘 테이블을 채웠습니다. 수진이 메뉴판을 훑어보더니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제일 비싼 와인을 한 병 더 달라고 주문했죠. 그녀가 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블랙카드였는데, 아니, 정확히는 블랙카드처럼 보이는 카드였죠. 빛을 받으니 번쩍였습니다. 오늘은 자기가 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부담이 안 된다고 편하게 먹으라고 했죠. 수진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다른 동창들이 고마워하며 잘 먹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민이는 조용히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녀가 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작게 들렸는데 톡 하는 그 소리가 수진의 귀에 들어갔나 봅니다. 고개를 돌려 정민이를 쳐다봤죠. 수진이 물었습니다. 야, 너 밥값은 낼 수 있어? 테이블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고 몇몇 동창들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죠. 하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농담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오늘 다 내니까 편하게 먹기만 하라고 말이죠. 그 말에는 배려가 아니라 시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베풀어주는 사람의 오만함이었죠. 정민이가 짧게 답했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그런 정민이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진의 자랑은 계속됐습니다. 자신의 사업, 자신의 차, 자신의 명품들, 심지어 다음 달에 강남에 오피스텔을 하나 더 산다는 이야기까지 늘어놓았죠. 다른 동창들은 감탄사를 연발했고 정민이는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왔냐는 질문에 정민이는 택시를 타고 왔다고 답했습니다. 수진이 놀란 듯 물었죠. 차가 없냐고요. 요즘 누가 택시를 타냐고 차 한 대쯤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집에 차가 2대라고 남편 것까지 합쳐서요. 그 목소리에는 불쌍하다는 뉘앙스가 묻어났습니다. 정민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죠. 식사가 끝났고 계산할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이 자신의 카드를 종업원에게 건넸는데 던지듯이 말이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행동에서 묻어나는 오만함을 말입니다. 다들 잘 먹었냐고 물으며 오늘은 자기가 쌌으니까 다음에는 너희가 쏘라고 말했습니다. 동창들이 고마워하며 다음에 보자고 인사했고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민이도 일어나 수진에게 다가가 작게 말했습니다. 잘 먹었다고 고마웠다고요. 수진이 답했습니다. 조심해서 가라고 택시 잡기 힘들면 자기가 태워다 줄까 싶다고요. 하지만 그 제안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말이었죠. 정민이가 고개를 저으며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손을 흔들었고 정민이가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밖은 어두웠고 그녀가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들었죠. 그 뒷모습을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던 수진이 다른 동창에게 속삭였습니다. 정민이가 진짜 힘들어 보인다고요. 저렇게 사는데 괜찮을까 싶다고 말이죠. 목소리에는 동정이 아니라 우월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동창이 애매하게 웃으며 각자 사는 방식이 다르니까 뭐 그렇게 대답했죠. 하지만 수진은 이미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민이보다 자신이 훨씬 잘 산다는 그 사실에 흐뭇해하고 있었던 거죠. 택시에 오른 정민이의 얼굴을 여러분은 보셨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는데 레스토랑 안에서 지었던 미소와는 다른 그 무언가를 아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그런 미소였죠. 창밖의 야경이 빠르게 지나갔고 화려한 강남의 불빛들 속을 달리는 택시 안에서 정민이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재미있겠는걸? 기사님은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라디오 소리에 묻혀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정민이 씨는 왜 웃고 있었을까요? 무엇이 재미있다는 걸까요? 그 답은 조금 뒤에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은 그저 수진 씨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말입니다. 오늘 밤 수진은 자신의 명품 가방을 쓰다듬으며 잠들었을 겁니다.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자신에 대한 뿌듯함을 안고서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조롱했던 그 친구가, 자신이 불쌍하게 여겼던 그 여자가 사실은 자신이 평생 올려다봐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동창회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정민이의 휴대폰에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단톡방이었는데
밤새 메시지가 25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정민이가 화면을 훑어봤는데 대부분 수진이 올린 것들이었습니다. 사진이 가득했죠. 자신의 사무실 사진, 직원들과 회의하는 사진, 명품 가방들을 진열해 놓은 옷장 사진, 심지어 자신의 차 계기판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각 사진마다 짧은 코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도 바쁜 사장님의 일상, 직원들 월급날이라 은행 다녀왔어요. 이번 시즌 신상들 왔네요. 다른 동창들의 반응도 줄줄이 달려 있었는데 와 대박, 부럽다, 수진아 진짜 잘됐다. 그런 감탄사와 부러움 섞인 댓글들이었습니다. 정민이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내렸고 휴대폰을 옆에 놓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하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또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정민이에게 요즘도 집에만 있냐고, 자기는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다고 했습니다. 가식적인 문장이었는데 겉으로는 자신이 바쁘다고 푸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민이가 한가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었죠. 정민이가 짧게 답했습니다. 자기는 한가하게 잘 지낸다고요. 수진의 답장이 곧바로 날아왔습니다. 부럽다고, 자기도 쉬고 싶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못 쉰다고요. 이번 달에만 계약이 3건이나 성사됐는데 한 건당 억 단위라고 말이죠. 정민이는 답장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수진의 메시지는 계속됐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말이죠. 매일 아침 출근길 사진을 올렸고 저녁에는 야근하는 사무실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 단톡방에 새로운 사진을 올렸습니다. 최신형 아이폰이었는데 번쩍이는 골드 컬러에 화면에는 가격표가 보였습니다.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오늘 기변했다고, 예약하느라 한 달 기다렸다고, 역시 최신계 최고라고 자랑했습니다. 댓글들이 달렸는데 예쁘다, 좋겠다, 나도 사고 싶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수진이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흐뭇해했을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며칠 뒤 단톡방의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정민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어제 동네에서 봤는데 혼자 장 보고 있더라는 거였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안 다니냐고, 남편은 잘 안 보인다고, 그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 대화를 본 수진이 끼어들었는데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이었습니다. 정민이가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혹시 일자리 찾으면 좋을 텐데, 그런 말을 했죠. 하지만 그 문장의 이면에는 정민이를 불쌍하게 여기는 시선이 깔려 있었습니다. 동창들의 걱정 섞인 말들이 오갔습니다. 애들 키우면서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을까, 뭐라도 해야 할 텐데. 정민이는 그 대화방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화면을 내렸을 뿐이죠. 그날 저녁 수진에게서 개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정민아, 너 혹시 일하고 싶어? 우리 회사에서 사람 구하거든. 괜찮는 말해. 소개해줄게. 정민이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의 답장이 왔는데 사무실 청소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1~2시간만 나오면 되고 시급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집에만 있는 것보단 낫지 않겠냐고 말이죠. 여러분, 이 대화를 들으셨습니까? 수진은 친구에게 청소 아줌마 자리를 제안한 겁니다. 자신의 회사에서 자신의 밑에서 일하라고 말이죠. 이것이 배려입니까? 아니면 모욕입니까? 정민이의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고맙다고 생각해보겠다고요. 수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을 겁니다. 자신이 친구를 도와주려 한다는 그런 뿌듯함의 말이죠. 주말이 되었고 수진은 또다시 단톡방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계약서 사진이었는데 강남의 한 오피스텔 분양 계약서였습니다. 금액란에는 6억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다음 달에 잔금 치르면 자기 건물이 하나 더 늘어난다고 투자용으로 샀는데 월세만 200은 나올 것 같다고 자랑했습니다. 댓글들이 폭발했는데 대단하다, 부자다, 어떻게 그렇게 잘 될 수 있냐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수진은 그 댓글들에 하나하나 답을 달았습니다. 열심히 하면 다들 할 수 있다고, 자기도 밤낮 없이 일했다고요. 겸손한 척하는 말투였지만 사실은 자신의 노력을 강조하는 자화자찬이었습니다. 정민이는 그 대화를 보고도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단톡방에 한 동창이 모임 제안을 올렸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자고,
이번엔 낮에 카페에서 보자고요. 수진이 곧바로 답했는데 자기가 아는 곳이 있다며 강남에 새로 생긴 프리미엄 카페를 추천했습니다. 거기 커피 한 잔에 15,000원인데 분위기 죽여줘. 15,000원짜리 커피. 그 금액을 자연스럽게 언급하는 수진의 말투에서 자신의 경제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비싸다는 반응이 나왔지만 가보고는 싶다고들 했죠. 수진이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모임 장소도 시간도 모든 것을 그녀가 정했는데 다른 동창들은 고마워하며 알아서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민이에게도 물었습니다. 올 수 있냐고요? 그 말투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혹시 너는 그런 비싼 곳이 부담스럽지 않냐는 그런 의미가 깔려 있었죠. 정민이가 시간 되면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담담한 대답이었는데 수지는 속으로 피식 웃었을 겁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보자는 약속이 정해졌습니다. 한 동창이 주차는 어떠냐고 물었는데 수진이 발레 파킹 서비스도 있다고 자기는 차 가져갈 거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자신의 차 사진을 올렸죠. 새로 세차한 흰색 외제차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 한 장에 담긴 과시욕을 느끼셨습니까? 그날 밤 수지는 침대에 누워 단톡방을 다시 훑어봤을 겁니다. 자신이 올린 메시지들, 자신이 받은 칭찬들을 보며 만족스러워했겠죠. 자신이 동창들 중에서 가장 성공했다는 그 사실에 도취되어 있었을 겁니다. 특히 정민이를 떠올릴 때면 우월감이 밀려왔을 겁니다. 저 친구는 집에서 빈둥거리는데 나는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니. 수진의 입꼬리가 올라갔을 겁니다. 하지만 수진은 몰랐습니다. 정민이가 그 순간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요. 같은 시각 정민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태블릿이 놓여 있었는데 화면에는 증권 계좌가 떠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그 숫자들 앞에는 억, 10억이라는 단위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민이가 화면을 쓸어내렸고 부동산 포트폴리오 탭이 열렸습니다. 강남 일대의 빌딩 세 채가 보였는데 각각의 시세와 월 임대 수익이 표시되어 있었죠. 한 달 수익만 해도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수진이 자랑하던 오피스텔 월세 수익의 몇십 배였죠. 정민이는 태블릿을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들어 단톡방을 다시 한번 봤는데 수진의 메시지들이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그녀가 작게 웃었는데 하지만 그 웃음에는 비웃음이 아니라 어떤 쓸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겉모습에 얼마나 쉽게 속는지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었을까요? 정민이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넌 정말 모르는구나. 그 목소리는 창밖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진은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명품 가방을 쓰다듬으며 비싼 차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자신의 성공을 되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부자는 조용합니다. 과시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정민이처럼 말이죠. 다음 주 토요일 그 프리미엄 카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수진의 자랑은 또 얼마나 더 심해질까요? 그리고 정민이는 계속 침묵을 지킬까요? 답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수진의 거만함은 곧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것 말입니다. 돌고 도는 게 세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수진은 곧 그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겁니다. 토요일 오후 2시 강남의 한 프리미엄 카페 앞에 고급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수진의 흰색 외제차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차에서 내렸는데 오늘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이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 선글라스는 구찌였죠. 그녀가 카페 입구로 걸어가는 모습이 마치 패션쇼 런웨이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도착한 동창들이 반겼습니다. 와, 수진아 오늘 진짜 예쁘다. 그 가방 버킨 아니냐. 칭찬이 쏟아졌죠. 수진이 우아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거 작년에 프랑스 가서 샀는데 웨이팅 1년 걸렸다고 자랑했죠. 동창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수진은 그 반응에 만족하며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페 내부는 화려했습니다. 높은 천장, 샹들리에, 대리석 테이블, 커피 한 잔 값이 15,000원인 이유를 알 것 같았죠. 수진이 예약한 테이블로 안내받았는데
창가의 가장 좋은 자리였습니다. 동창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는데 모두들 나름대로 차려입고 왔지만 수진의 화려함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듯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죠. 정민이가 마지막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소박한 차림이었는데 면 원피스에 가디건을 걸쳤고 발에는 단화를 신었습니다. 가방도 지난번과 똑같은 크로스백이었죠. 정민이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테이블에 앉아있던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동창이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가리켰고 정민이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수진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는데 천천히 마치 감정하듯이 말이죠.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민이는 오늘도 그 가방이냐고 다른 거는 없냐고요. 정민이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이게 편해서 그런다고요. 수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도 가방 하나쯤은 여러 개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자기는 집에 20개는 있는데 매일 바꿔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동창들이 애매하게 웃었는데 누군가가 화제를 돌리려고 했죠. 여기 인테리어 진짜 멋지다고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자기가 여기 단골이라고 사장님이랑도 아는 사이라고요. 마침 웨이터가 메뉴판을 가져왔는데 수진이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여기는 모든 메뉴가 프리미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커피도 스페셜티 원두만 쓰고 디저트도 다 수제로 만든다고요. 메뉴판을 넘기는데 가격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커피 15,000원, 케이크 2만원, 샌드위치 3만원. 여러분,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수진이 주문했습니다. 시그니처 커피로 하겠다고 여기 제일 비싼 거로 달라고요. 웨이터가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주문했는데 아메리카노, 라떼, 그런 무난한 것들이었습니다. 정민이 차례가 왔습니다. 그녀가 메뉴판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물 한 잔만 주세요. 테이블 위에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고 동창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수진의 눈썹이 올라갔죠. 물? 여기까지 와서 물만 마셔? 커피 한 잔 정도는 시켜야지. 정민이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자기는 커피를 안 좋아한다고요. 하지만 수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고 여기 물만 마시려고 오는 곳이 아니라고 자기가 살 테니까 뭐 마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투에는 배려가 아니라 시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민이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어조였죠. 정민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괜찮다고 물이면 충분하다고요. 테이블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웨이터가 주문을 받고 물러갔습니다. 수진이 다른 동창들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죠. 그 한숨이 무슨 의미인지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주문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화려한 그릇에 담긴 커피들, 예쁘게 플레이팅된 디저트들이 테이블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정민이 앞에만 물 한 잔이 놓였죠. 수진이 자신의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역시 여기 커피는 다르다고, 이 맛에 온다고요. 다른 동창들도 맞장구를 쳤고 정민이는 물잔을 들어 조용히 마셨습니다. 그 모습이 수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민이는 정말 안 힘드냐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냐고요. 걱정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정민이의 무기력함을 꼬집는 말이었습니다. 정민이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아니, 괜찮다고요. 하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집에만 하루만 있어도 미칠 것 같다고, 사람은 뭔가 해야 살맛 나는 거 아니냐고, 일도 하고 돈도 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동창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정민이도 나름대로 바쁠 거라고, 애들 키우고 집안이라면 시간 금방 간다고요. 수진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집안일이 무슨 일이냐고, 그건 그냥 시간 보내는 거라고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집안일을 일도 아니라고 깎아내리는 그 말투를 말입니다. 정민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 모습이 다른 동창들의 눈에는 더욱 초라해 보였을 겁니다. 수진이 자신의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금박으로 이름이 새겨진 고급 명함이었는데 그녀가 명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요즘 거래처가 너무 많아서 명함이 금방 떨어진다고,
어제 천장 새로 뽑았다고 자랑했습니다. 동창들이 명함을 집어들었고 대표이사 박수진이라는 직함이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감탄사가 또 터져 나왔는데 명함도 고급스럽다고 금박이라고요. 수진이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명함도 자기를 대표하는 거니까 신경 써야 한다고요. 그리고는 슬쩍 정민이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정민이는 명함이 있냐고요. 정민이가 짧게 답했습니다. 없다고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다고 뭐 명함이 필요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 말에는 정민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동창들이 눈치를 봤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조하는 분위기였죠. 한 동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민이 남편은 뭐 하냐고, 직장 다니냐고요. 정민이가 답했습니다. 다닌다고, 그냥 회사 다닌다고요. 더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은 듯 했죠. 수진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회사원이면 월급쟁이겠다고, 요즘 월급으로 살기 힘들지 않냐고, 물가도 오르는데요. 정민이가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애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강남은 특히 비싸다고 애들 학원 몇 개 다니냐고 물었습니다. 정민이가 답했습니다. 둘 다 학원 안 다닌다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마치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이죠. 뭐라고 학원을 안 다닌다고, 요즘 애들이 학원을 안 다닌다고요. 다른 동창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자기네 애들은 학원 5개씩 다닌다고, 영어, 수학, 과학, 논술, 피아노, 학원비만 한 달에 200씩 나간다고요. 그리고는 정민이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애들 교육은 투자해야 한다고, 나중에 후회한다고요. 정민이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고맙다고, 걱정해줘서 고맙다고요. 평평하고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감정이 오히려 더 비참해 보였을 수도 있었죠. 수진이 디저트를 한 입 베어 물고는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케이크 진짜 맛있다고, 너희도 먹어보라고요. 동창들이 케이크를 맛보며 감탄했고 정민이는 여전히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테이블 위의 풍성함과 대비되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맞다고, 다들 들어보라고요. 자기가 다음 달에 회사 창립 파티를 한다고, 호텔에서 크게 연다고 했습니다. 동창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호텔 파티라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임페리얼 팰리스 대연회장을 빌렸다고, 하객이 200명 정도 올 거라고요. 그날 드레스 코드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와야 하는데 남자는 턱시도, 여자는 이브닝 드레스라고요. 다들 준비하라고 말했죠. 그리고는 정민이를 힐끗 보며 덧붙였습니다. 정민아, 너도 와. 근데 드레스 있어? 없으면 빌려 입어야 할 텐데. 그 말 한마디에 정민이가 드레스조차 없을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모욕이었죠. 정민이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면 말고요. 하지만 그 웃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무겁고 차가웠죠. 모임이 끝나갈 시간이었습니다. 계산 시간이 다가왔는데 웨이터가 계산서를 가져왔죠. 수진이 계산서를 받아들었고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총 35만 원이라고, 괜찮다고, 자기가 낸다고요. 그녀가 자신의 카드를 꺼내 웨이터에게 건넸고 동창들이 고마워하며 다음엔 우리가 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다고, 자기는 이 정도는 부담 안 된다고, 너희는 각자 형편에 맞게 살면 된다고요. 그 말의 이면에는 자신은 여유롭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우월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특히 정민이를 향한 그 시선은 더욱 노골적이었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들이 차를 가져왔고 수진의 흰색 외제차가 가장 먼저 도착했죠. 수진이 손을 흔들며 차에 올랐고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정민이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가 길가에 서서 택시를 기다렸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그녀를 비쳤습니다. 소박한 원피스를 입고 낡은 가방을 맨 채 택시를 기다리는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보이십니까? 초라해 보이십니까? 불쌍해 보이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정민희 씨의 얼굴을요. 그녀는 웃고 있습니다. 비참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그녀를 웃게 하는 걸까요? 택시가 멈춰섰고 정민이가 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며 그녀의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는데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죠. 택시가 출발했고 강남의 거리를 달렸습니다. 화려한 빌딩들, 비싼 차들, 명품 가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를 지나가는 택시 안에서 정민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수진도 다른 동창들도 심지어 택시 기사님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떠들어대는 부자와 조용한 부자, 겉만 번지르르한 부자와 진짜 부자. 수진은 오늘도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 있을 겁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믿으며 잠들 거예요. 하지만 곧, 아주 곧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어떻게 시작될까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겁니다. 프리미엄 카페 모임이 있던 그 다음 날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민이가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도 소박한 차림이었는데 편안한 린넨 재킷에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향한 곳은 평범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강남역 인근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초현대식 빌딩 앞에서 정민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출근하셨다며 고개를 숙이더군요.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펜트하우스 층이었죠.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는데 통유리 너머로 강남의 전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비서였죠. 회장님, 오늘 면접 일정 있으십니다. 수행기사 최은권입니다. 정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집무실로 들어가 책상에 앉았죠. 벽면 한쪽에는 각종 상패와 표창장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벤처투자 대상, 올해의 여성 CEO, 혁신 투자자상.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입니다. 비서가 서류철을 가져왔습니다. 두툼한 파일이었는데 정민이가 펼쳐봤습니다. 회사 재무제표였죠.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는데 자산 항목에는 수백억 원 단위의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희 씨가 누구인지를요. 정민희는 25살에 작은 투자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벤처 기업들을 발굴하는 일을 했죠. 그녀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회사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읽어내는 능력이었습니다. 30살에 그녀는 독립했습니다. 자신의 투자회사를 차렸죠.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 하나, 직원 둘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안목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투자한 회사들이 하나둘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IT 스타트업이 업계 1위가 되었고 이름 없던 바이오 회사가 상장했습니다. 정민이의 투자금은 10배, 20배, 100배로 불어났죠. 40살이 되었을 때 정민이는 이미 투자업계의 전설이었습니다. 그녀가 투자한다는 소문만 들려도 주가가 움직였고 그녀의 조언을 듣기 위해 대기업 회장들이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화려함을 싫어했습니다. 언론 인터뷰도 거절했고 시상식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명품 옷도 비싼 차도 사치스러운 생활도 관심 없었죠. 그저 좋은 회사를 찾아내고 투자하고 성장시키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2년 전 45살이 되었을 때 정민이는 결정했습니다. 은퇴하기로요. 충분히 벌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었죠. 회사를 정리하고 자산을 정리했습니다. 강남 일대의 빌딩 세 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매각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월 수익이 수천만 원이었으니까요. 그리고는 정말로 조용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책을 읽고 가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명품 옷 대신 편한 옷을 입었고 비싼 차 대신 택시를 탔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 소박한 옷차림의 여자가 택시를 타고 다니는 그 여자가 사실은 수백억 원대 자산을 가진 은퇴한 투자 전문가라는 것을요. 수진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친구가 밥값도 못 낼 것 같다고 조롱했던 그 친구가 사실은 자신이 평생 모아도 도달할 수 없는 부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이력서 묶음이었는데 수행기사 채용에 지원한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지원자가 꽤 많습니다. 2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5명 정도 추려서 면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이가 이력서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경력 5년 무사고 운전, 성실함. 경력 7년 외국어 가능, 친절함.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내려갔죠. 그때였습니다. 한 장의 이력서에서 정민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름란에 적힌 글자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수진, 나이 47. 경력사항에는 회사 대표라고 적혀 있었는데 최근 6개월은 백수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정민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어머, 이 사람. 비서가 물었습니다. 아시는 분이냐고요? 정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된 친구라고, 아주 오래전 친구라고 말했죠. 한편 그 시각 수진의 집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 담당자와 통화 중이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대출 연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장 다음 달까지 원금 3억을 갚아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담보로 잡힌 집이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책상 위에는 독촉장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대금, 리스료, 직원급여 모두 밀린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진의 진짜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진의 회사는 실체가 없었습니다. 직원 50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0명도 안 되었죠. 매출이 좋다고 했지만 대부분 허위 계약서로 부풀린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업이 잘 된다고 허세를 부리고 그 허세를 유지하기 위해 명품을 사고 비싼 차를 리스했습니다. 동창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았습니다. 명품을 사려면 돈이 필요했고 돈을 빌렸습니다. 빌린 돈을 갚으려면 더 큰 거짓말이 필요했고 더 큰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10억이 넘었죠. 회사는 부도 직전이었고 집도 곧 넘어갈 판이었습니다. 그 비싼 버킨백은 할부로 샀다가 아직 다 못 갚은 거였습니다. 외제차는 리스인데 이번 달 리스료도 못 냈습니다. 강남 오피스텔은 계약금만 넣고 잔금을 못 치러서 날아갔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화려한 SNS 사진들, 자랑스러운 명함, 우쭐한 말투. 전부 허상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허상이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급하게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했거든요. 어떤 일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월급만 나오면요. 여러 공고를 클릭해봤습니다. 사무직, 영업직, 서비스직. 하지만 47이라는 나이에 제대로 된 경력도 없는 그녀를 뽑아줄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한 공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행기사 모집, 월급 300만 원. 운전만 할 줄 알면 된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망설였습니다. 기사라니, 자신이 기사 일을 한다고?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집이 날아가는 판인데 자존심을 챙길 때가 아니었죠. 그녀가 지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력서를 작성했는데 경력란에 회사 대표라고 썼다가 지웠습니다. 그냥 무직나고 솔직하게 적었죠. 어차피 들킬 거였으니까요.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화면에 접수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지원한 그 회사의 회장이 누구인지를요. 면접관으로 자신을 볼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정민이가 수진의 이력서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꼭 면접 보게 해주세요. 제가 직접 볼게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정민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옛날 친구거든요. 오랜만에 만나보고 싶어서요. 그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였을까요? 복수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호기심이었을까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수진과 정민이가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것. 그것도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말이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값 걱정하냐며 조롱하던 그 여자가 15,000원짜리 커피값을 내며 우쭐대던 그 여자가 이제 월급 300만 원짜리 기사 면접을 보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면접관은 그녀가 거지 취급했던 바로 그 친구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면접장의 풍경이요. 다음 장면이 기다려지지 않으십니까? 세상은 참 공평합니다. 돌고 도는 게 세상이라고 했죠. 수지는 곧 그 말의 의미를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과시하고 무시하고 우쭐대던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려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아니, 통쾌하지 않습니까? 정민이는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빌딩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는데 그중 세 채가 바로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진짜 부자로 사는 것. 그것이 정민이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곧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면접 전날 밤이었습니다. 수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내일이면 기사 면접을 보러 가야 했습니다. 기사라니. 자신이 박수진이 사업가라고 떠벌리던 자신이 이제 남의 차를 운전하는 기사가 되어야 한다니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샤넬 재킷, 에르메스 스카프, 구찌 원피스 모두 할부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아직 다 못 갚은 것들이죠. 내일 면접에 이걸 입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기사 지원자가 명품을 입고 간다는 게 우스꽝스러웠으니까요. 결국 제일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에 산 브랜드도 없는 평범한 정장이었습니다. 한참을 쳐다보다가 옷걸이에 걸어두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진 것 같았고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단톡방을 열어봤는데 동창들이 또 떠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맛집 사진을 올렸고 누군가는 여행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평화로운 대화들이었죠.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신도 뭔가 올렸을 겁니다. 허세 가득한 사진과 자랑을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처음엔 작은 거짓말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면접을 봐야 하고 합격해야 하고 월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집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정민이는 집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이력서였습니다. 꼼꼼히 읽어 내려갔죠. 학력, 경력, 자격증, 운전면허는 있었지만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내일 면접 준비가 다 됐다고 보고했죠. 지원자 5명이 오기로 했다고 1명당 15분씩 면접을 볼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민이가 물었습니다. 박수진 씨는 몇 시에 오냐고요? 비서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라고 답했죠. 제일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정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고 그 시간에 맞춰서 준비하겠다고 말했죠. 비서가 나갔고 정민이는 다시 수진의 이력서를 봤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민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모든 것을요. 사실 정민이는 투자업계에 있을 때부터 정보망이 넓었습니다. 누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누가 성공하고 있는지, 누가 실패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었죠. 수진의 회사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실적이 부풀려져 있다는 소문, 빚이 많다는 이야기, 곧 부도날 거라는 예측. 업계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동창회에서 수진이 자랑할 때도 정민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게 다 거짓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프리미엄 카페에서 모욕당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이 우쭐대며 떠들어댈 때 정민이는 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곧 무너질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그 순간이 온 겁니다. 정민이는 수진을 벌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죠. 다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 진짜 성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에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정민이가 비서를 다시 불렀습니다. 내일 면접 때 박수진 씨한테는 제가 누군지 미리 알리지 마세요. 그냥 면접관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로 오게 해주세요. 비서가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민이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지는 일찍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었고 화장도 최대한 수수하게 했습니다. 명품 가방은 집에 두고 평범한 검은색 토트백을 들었죠. 거울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이런 차림을 한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기사 지원자니까요. 집을 나서며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냐고요? 수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구 만나러 간다고요. 남편에게조차 기사 면접 본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차를 몰고 다녔는데 이제는 차도 반납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리스르를 3달째 못 냈거든요. 면접 장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빌딩이었는데 택시가 도착했을 때 수지는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빌딩이었거든요. 초연대식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현대 미술 작품들. 여기가 정말 기사를 뽑는 회사가 맞나 싶었죠. 안내 데스크에 말했습니다. 면접 보러 왔다고요. 직원이 확인하더니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최상층으로 가라고 했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긴장됐습니다. 합격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죠. 최상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대기실이 나타났습니다. 이미 몇 명의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는데 모두 긴장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수진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는데 오후 2시 40분이었습니다. 자기 차례는 3시니까 아직 20분 남았죠. 기다리는 동안 다른 지원자들이 하나씩 면접실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웃으며 나왔고 어떤 사람은 침울한 표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수진의 차례가 됐습니다. 직원이 나와서 불렀죠. 박수진 씨, 들어오시죠.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면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면접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본 순간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은 바로 정민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정민이었지만 수진이 알던 그 정민이가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차분한 미소를 띠고 회장석에 앉아 있는 정민이. 책상 앞에는 명패가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회장 정민이.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죠.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민이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 씨. 앉으시죠.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갑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평했죠.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수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민이가 회장이라니? 집에서 빈둥거린다던 그 친구가? 밥값도 못 낼 것 같던 그 친구가? 수진의 머릿속에 지난 몇 주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밥값 걱정하냐고 물었던 순간, 프리미엄 카페에서 물만 마시던 정민이를 동정하던 순간, 청소 아줌마 자리를 제안했던 순간,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정민이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수진의 이력서였죠. 이력서 보니까 최근 6개월은 무직으로 되어 있네요. 그 전에는 회사를 운영하셨다고요? 그런데 왜 기사직에 지원하셨죠? 질문은 침착했습니다. 비난하는 투도 아니고 조롱하는 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묻는 것처럼 들렸죠. 하지만 수진에게는 그 질문이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 앞에서, 자신이 조롱했던 사람 앞에서 이제 일자리를 구걸해야 하는 상황을 말입니다. 수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회사가 망했다고, 빚이 산더미라고, 당장 집이 날아갈 판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 말을 어떻게 꺼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수진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정민이는 그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죠. 그 침묵이, 그 정적이 수진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쌓아 올렸던 허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죠. 정민이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요. 하지만 이것이 수진이 배워야 할 교훈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 수진에게 그대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면접실의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수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죠. 정민이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의 이력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가고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정말로 처음 보는 지원자를 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수진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정민이라고, 너라고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여기서는 친구가 아니었으니까요. 여기서 정민이는 회장이었고 자신은 그저 기사 지원자였으니까요. 정민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을 바라봤는데 그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그냥 평평한 시선이었죠. 제 질문에 답해 주시겠어요? 왜 기사직에 지원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민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는 단호함이 있었죠. 수진은 알았습니다. 정민이가 진짜 답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거짓말을 더 보태야 할까요? 하지만 거짓말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죠.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라고요. 급하게 일자리가 필요해서라고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듯이요. 그리고는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력서에 회사를 운영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회사였나요?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자신이 단톡방에서 자랑하던 그 회사, 직원 50명의 매출이 억 단위라던 그 회사가 사실은 부도 직전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정민이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급하지 않게 그저 차분하게 말이죠. 수진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수진이 더듬거리며 답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였다고, 하지만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려워졌다고요. 애매하게 둘러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정민이가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메모를 했습니다. 무엇을 적는지 수진은 알 수 없었는데 그 펜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운전 경력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다음 질문이 나왔습니다. 수진이 답했습니다. 20년 정도 됐다고, 무사고라고요.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운전만큼은 자신 있었거든요. 정민이가 처음으로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좋다고, 운전 경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죠. 수진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옛날에 보던 그 친구의 미소와 똑같았거든요. 면접은 계속됐습니다. 근무 시간은 괜찮은지, 주말 근무도 가능한지, 장거리 운행도 할 수 있는지, 평범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수진은 하나하나 답했는데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정민이가 물었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우리 만난 적 있지 않나요? 얼굴이 익숙한데요. 수진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민이가 이제야 그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수진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죠.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정민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 맞다고,
고등학교 동창이라고요. 얼마 전에 동창회에서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투는 마치 지금 막 기억해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알았습니다. 정민이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자신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동창회에서 뭐라고 했는지 전부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동창이 맞다고 작게 답했죠. 정민이가 말했습니다. 반갑다고 오랜만이라고요. 하지만 그 말에는 반가움이 없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인사였죠. 그리고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때 동창회 때 잘 지내시는 것 같던데 어쩌다 기사 일을 하려고 하냐고요. 사업이 잘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그 질문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수지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뭐라고 변명해야 할까요? 그때 한 말이 전부 거짓이었다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정민이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사업이 어려워졌구나. 요즘 다들 힘들다고요. 이해한다는 투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해가 수진에게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차라리 비난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화를 내주면, 조롱을 해주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담담하게, 이렇게 품위 있게 대하는 것보다는 말이죠. 정민이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면접은 여기까지라고, 결과는 일주일 내로 연락하겠다고요.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정민이도 일어나서 악수를 청했는데 수진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정민이의 손은 따뜻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정민이가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조심해서 가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죠. 수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면접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도 끝에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죠.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는데 언제 운 건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세면대를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존심도 허세도 거짓말도 전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을 말입니다.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이 그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을요. 수진이 거울 속에 자신을 봤습니다. 초라했습니다. 명품 옷도 없고 비싼 가방도 없고 화려한 액세서리도 없는 그 모습이 사실은 진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정민이는 처음부터 이 모습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동창회에서, 프리미엄 카페에서 자신이 떠들어댈 때도 정민이는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전부 허세라는 것을요. 하지만 정민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웃지도 폭로하지도 창피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죠. 왜였을까요? 왜 정민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수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정민이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거짓말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바로 지금 그 순간이 온 겁니다. 수진이 세면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는데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초라했지만 어쩐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들킬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이미 다 들켰으니까요. 화장실을 나와 빌딩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밝았고 거리는 여전히 번화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세상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수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화려한 간판들, 비싼 차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멀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단톡방을 열었는데 동창들이 또 떠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맛집 사진을 올렸고 누군가는 명품 가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신도 뭔가 올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알림도 껐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세계에 속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한편 그 시각
정민이는 면접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의 이력서를 다시 한번 봤죠.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면접이 다 끝났다고 보고했는데 어느 분을 선택하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정민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수진의 이력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분이요. 박수진 씨를 뽑겠습니다.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이 경력도 더 좋고 조건도 더 나았거든요. 왜 이 사람을 뽑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민이가 답했습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말이죠.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정민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수진을 망가뜨리고 싶은 생각도 없었죠. 다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진짜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에게 배울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겸손이 무엇인지, 진정한 품위가 무엇인지를요. 정민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승리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된 것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었죠. 면접을 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수진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정민이의 회사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합격일까요? 불합격일까요? 문자를 열었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근무 시간, 월급, 복리후생에 대한 안내가 적혀 있었는데 조건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월급 350만 원에 4대 보험, 식대와 유류비 별도 지급이었습니다. 수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합격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민이의 밑에서 일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그 친구의 기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집을 지키려면 돈이 필요했고 이 일자리가 지금으로서는 최선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지는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었고 구두를 닦았습니다. 거울을 봤는데 낯설었습니다. 기사복은 아니었지만 이 차림 자체가 낯설었죠. 명품 하나 없는 이 모습이요. 회사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그 빌딩이었죠. 아침 8시까지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출근 시간에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지하철을 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늘 자기 차를 몰고 다녔거든요.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니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시냐고요? 수진이 답했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근무한다고 회장님 수행기사로 왔다고요. 경비원이 안내해줬습니다. 직원 출입구로 가서 신분증을 등록하고 출입카드를 받으라고 했죠. 수진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출입카드를 받았습니다. 플라스틱 카드에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박혀 있었는데 직급란에는 수행기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 카드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펼쳐졌는데 벌써 몇몇 직원들이 출근해 있었습니다.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어제 면접 때 봤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반갑게 인사하며 안내해줬는데 수진의 업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일정에 맞춰 운전하는 것이 주 업무라고 했습니다. 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회장님이 필요할 때 호출된다고요. 대신 대기 시간에는 사무실에서 쉬거나 개인 시간을 가져도 된다고 했습니다. 비서가 수진을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기사 대기실이었는데 깔끔했습니다. 소파와 작은 테이블, 냉장고와 커피 머신이 있었죠. 생각보다 쾌적했습니다. 그리고는 차 열쇠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차라고 했는데 지하 주차장에 있다고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무슨 차냐고요? 비서가 답했습니다. 제네시스 G90이라고요. 최상위 모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진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차구역을 찾았는데 거기 서 있는 차를 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차는 새 것처럼 깨끗했고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수진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더 놀라웠습니다. 뒷좌석은 마치 고급 소파 같았고 각종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게 정민이의 차였습니다. 차를 둘러보다가
수진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자랑하던 그 외제차 리스로 빌린 그 차보다 이 차가 훨씬 고급스럽다는 것을요. 가격도 훨씬 비쌀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정민이는 이 차를 자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SNS에 올린 적도 없었고 동창회에서 언급한 적도 없었죠. 그저 조용히 타고 다녔을 뿐입니다. 진짜 부자는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전 10시쯤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이 외출하신다고 차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수진이 차를 몰고 건물 앞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정민이가 나왔는데 오늘도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명품 로고는 보이지 않았지만 옷의 핏과 소재에서 고급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수진이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정민이가 뒷좌석에 올랐는데 고맙다고 짧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목적지를 물었는데 정민이가 답했습니다. 강남구 테헤란로 521번지 서울 파이낸스 센터요. 수진이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차를 출발시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정민이가 뒤에 앉아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정민이는 태블릿으로 뭔가 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전화를 받기도 했는데 모두 업무 관련 통화였습니다. 투자건에 대한 논의, 계약서 검토, 미팅 일정 조율. 전문적이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은 백미러로 정민이를 슬쩍 봤습니다. 집중해서 서류를 보는 그 모습이 동창회 때 봤던 그 소극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정민이의 진짜 모습이었구나 생각했죠. 서울 파이낸스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차를 세우고 문을 열어줬는데 정민이가 내리며 말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근처에서 대기하라고요. 정민이가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진은 차 안에 앉아 기다렸는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정민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건물 입구를 봤습니다. 안내판이 보였는데 이 건물에 입주한 회사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형 투자회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모두 금융 관련 회사들이었습니다. 1시간 후 정민이가 나왔습니다. 함께 나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민이에게 깊이 인사했고 정민이도 악수를 나눴습니다. 수진의 눈에 그 장면이 또렷이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민이를 대하는 태도, 존중과 예의가 담긴 그 태도, 정민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차에 오른 정민이가 말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자고요. 수진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정민이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운전 잘하시네요. 편안했어요. 짧은 칭찬이었지만 수진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민이가 자신을 인정해준다는 게 묘하게 기뻤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정민이가 내리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일정이 없으니 퇴근해도 된다고요. 내일 일정은 아침에 문자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퇴근하며 빌딩을 나왔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는데 수진은 한참을 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첫 출근이 끝났습니다. 피곤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정직하게 일한 것 같았거든요. 거짓말도 허세도 없이 말이죠.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정민이는 자신을 망신 주려고 뽑은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기회를 준 거였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제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민이가 자신을 용서했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화내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저 안타까워했을 뿐이겠죠. 친구가 허세에 빠져 허우적대는 모습을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요.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과시하지 않겠다고, 겸손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정민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동창회 때 카페에서 단톡방에서 했던 모든 무례한 행동들에 대해서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수진의 변화를 말입니다.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는 과정을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아직 한 가지가 남았죠. 일주일 후 수진은 정민이를 모시고 어느 호텔로 향했습니다. 정민이가 참석해야 하는 행사가 있다고 했거든요.
차를 세우고 정민이를 호텔 입구에 내려드렸습니다. 정민이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수진은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주차하고 잠시 쉬려고 했는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정민이가 어떤 행사에 참석하는 걸까요? 로비로 올라갔습니다. 안내판을 봤는데 오늘 이 호텔에서 열리는 행사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여성 CEO 포럼 마이너스 3층 그랜드 볼룸. 수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혹시 정민이가 저기 간 걸까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랜드 볼룸 입구에는 사람들이 붐볐는데 모두 정장을 입은 여성들이었습니다. 명찰을 보니 대부분 CEO나 임원 타이틀이었습니다. 입구 옆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15회 대한민국 여성 CEO 포럼 기조연설 정민이 회장, 벤처투자 대상 수상자. 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정민이가 기조연설자였습니다. 수백 명의 CEO들 앞에서 강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홀 안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무대 위에 정민이가 서 있었는데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청중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죠. 수진은 복도에 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정민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거지 취급했던, 밥값도 못 낼 거라고 조롱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정민이는 수백억 원대 자산가였고 투자업계의 전설이었고 수백 명의 CEO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정민이의 기사였습니다. 수진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 진짜 성공한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명품 가방을 들고 비싼 차를 몰고 SNS에 자랑질을 해대는 게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겸손하게, 실력으로 인정받는 게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깨달음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강연이 끝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는데 우레와 같았습니다. 정민이가 무대에서 내려왔고 여러 사람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차로 돌아가 기다렸는데 한참 후 정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 끝났으니 입구로 오라고요. 차를 몰고 입구로 갔습니다. 정민이가 나왔는데 여러 사람과 함께였습니다. 모두가 정민이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죠. 수진이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정민이가 탔고 다른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정민이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오늘 수고했어요. 기다리는 동안 심심했죠? 수진이 답했습니다. 아니라고, 괜찮았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민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있었죠. 수진은 운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민이처럼 될 거라고요.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 겸손하지만 당당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수진이 정민이의 수행기사로 일한 지 6개월째였습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출근했고 정민이의 일정에 맞춰 차를 몰았습니다. 성실하게, 묵묵하게 일했죠. 처음에는 모든 게 어색했습니다. 정민이를 마주할 때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받아들이게 됐다고 해야겠죠.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을요. 그 6개월 동안 수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민이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를 봤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미팅을 하고 서류를 검토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은퇴했다고 했지만 여전히 여러 회사의 자문을 맡고 있었고 강연 요청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민이는 바쁜 와중에도 늘 차분했습니다. 직원들에게 화를 내는 법이 없었고 늘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수진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언제나 고맙다고 말했고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수진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를요. 명품 옷을 입는다고 품격이 생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비싼 차를 탄다고 품위가 높아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말하는 방식, 행동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진짜 품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민이에게는 그게 있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훌륭했던 겁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정민이를 모시고 한 대학교로 갔습니다. 정민이가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기로 했거든요. 주제는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였습니다. 수지는 차에서 기다리다가 문득 궁금해서 강의실 뒤쪽에 살짝 들어가 봤습니다. 학생들이 빼곡하게 앉아 있었고 정민이가 무대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이가 말했습니다. 성공이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고요. 남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고요. 자신이 하는 일에서 가치를 찾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매일 밤 후회 없이 잠들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과거에 자신도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다고요. 하지만 진짜 행복은 다른 데 있었다고요. 조용히 살면서 필요한 사람을 도우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느끼는 그 충만함이 진짜 행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정민이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남의 인정이 필요 없어요. 내가 나를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인정은 저절로 따라와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 말이 수진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신은 평생 남의 인정만 바라며 살았습니다. 동창들에게 잘났다고 보이고 싶어서 명품을 사고 허세를 부리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공허했습니다. 정민이는 달랐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빛났던 겁니다. 강연이 끝나고 정민이가 나왔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정민이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강연 들었냐고요? 수진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뒤에서 조금 들었다고 좋은 이야기였다고요. 정민이가 고맙다고 웃었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을 가다가 수진이 용기를 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6개월 동안 참아왔던 말이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정민이가 놀란 듯 수진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창회 때, 카페에서, 그리고 그동안 했던 무례한 행동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요. 정말 잘못했다고, 그때는 정신이 없었다고, 회장님을 무시했던 게 평생 후회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6개월 동안 쌓였던 후회와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민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수진 씨.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그리고 수진 씨가 지금 이렇게 달라진 게 보여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말에 수진의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정민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도 과거에 실수가 많았다고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요. 중요한 건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거라고 수진 씨는 지금 그걸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둘 사이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회장과 기사의 관계였지만 그 안에 뭔가 따뜻한 게 생겼습니다. 오래된 친구 사이에 그런 온기 말이죠. 몇 주 후 정민이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뭐냐고요? 수진이 답했습니다. 계속 열심히 일하고 싶다고, 빚을 다 갚고 나면 뭔가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고 싶다고요. 이번에는 제대로 정직하게요. 정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요. 사업 자문도 해줄 수 있고 투자자도 소개해줄 수 있다고요. 수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을 도와주겠다고요? 정민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안 되냐고, 친구 잤냐고요. 그 말 한마디에 수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민이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망신 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회를 줬고 격려했고 친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진짜 부자의 품격이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넓어서 부자였던 겁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정민이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동창 모임이 있다고 오랜만에 가볼까 한다고요. 혹시 같이 가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이 망설였습니다.
동창들을 만난다는 게 두려웠거든요. 자신의 처지가 알려질까 봐요. 하지만 정민이가 말했습니다. 부끄러워할 거 없다고요. 열심히 일하는 게 자랑스러운 거라고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정민이와 수진은 함께 동창회 장소로 갔습니다. 수진이 운전하고 정민이가 뒷좌석에 앉았죠.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차 문을 열어주려 하자 정민이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친구로 만나는 거라고 같이 들어가자고요. 둘이 함께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창들이 모여 있었는데 수진과 정민이를 보고 놀란 표정들이었습니다. 한 동창이 물었습니다. 둘이 어떻게 같이 왔냐고요? 정민이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수진 씨가 자기 회사에서 일한다고 덕분에 자주 만나게 됐다고요. 동창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냐고 물었죠. 정민이가 답하려는데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정민이 회장님의 수행기사라고요. 운전하는 일을 한다고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동창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사업한다던 수진이 기사라니요? 하지만 수진은 당당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게 자랑스러웠으니까요. 정민이가 거들었습니다. 수진 씨가 정말 성실하게 일한다고 덕분에 자기가 편하다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밥이나 먹자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동창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예전과 달리 수진은 거기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듣고 가끔 웃고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정민이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뭐 하냐고 물으면 간단히 답했죠. 은퇴했다고 가끔 자문이나 강연을 한다고요. 동창들이 놀랐습니다. 은퇴라니 아직 젊은데요? 정민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충분히 벌었고 이제는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라고요. 누군가 부러워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찍 은퇴할 수 있냐고요? 정민이가 답했습니다. 욕심을 줄이면 된다고요. 많이 가지려 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행복하다고요. 그 말이 수진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 시간이었습니다. 정민이가 카드를 꺼내려 하자 수진이 말했습니다. 자기가 내겠다고요. 정민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괜찮냐고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급 받는데 이 정도는 낼 수 있다고 자기가 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민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다고 고맙다고 말했죠. 수진이 계산했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았지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예전처럼 허세를 부려서 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친구들에게 밥을 사는 거였으니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창들이 인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고 잘 지내라고요. 수진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에 오르며 정민이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당당했어요. 수진이 답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민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수진 씨 자신이 해낸 거라고요. 자신은 그저 기회만 줬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차 안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용서의 이야기였습니다. 수진은 교만했지만 겸손해졌습니다. 정민이는 강했지만 너그러웠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남을 용서할 줄 알고, 남에게 기회를 줄 줄 알고, 남의 성장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죠. 정민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수지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를요. 지금 이 순간에도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을 겁니다. 정민이는 여전히 조용하게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며 살고 있겠죠. 수지는 성실하게 일하며 언젠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세상은 참 공평합니다.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고 진실은 언젠가 빛을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겁니다. 수진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명품 가방이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과시하지 마십시오. 진짜 성공한 사람은 조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그 사람의 품격을 보십시오. 돈이 아니라 마음이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다음 사연도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하시고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